우리 아들이 어떤 애인데 당신네 같은 집안으로 장가를 보내야 하나.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처음 만난 시어머니가 내 얼굴에 대고 한 첫마디였다.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그때 느꼈어야 했다. 내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될 거란 걸. 가난은 늘 내 그림자였다.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메우고 졸업 후엔 바로 취업해 친정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우리 집은 내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준호를 만났다. 민지 씨, 우리 결혼할래요? 어느 봄날 벚꽃 아래서 준호가 내게 청혼했을 때 난 망설였다. 내가 결혼하면 친정은 어떻게 되나 싶었지.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당신 가족도 내 가족이에요. 함께 책임지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마침내 내 삶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난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집안은 별로지만 얼굴은 괜찮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내 귓가는 웅웅거렸다. 모두가 어색하게 웃으려 할 때 시아버지가 상황을 수습했다. 당신 말은 항상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소. 우리 며느리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야.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작은 위로가 됐다. 적어도 시댁에 한 명의 동맹군이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지.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집으로 향했다. 전세금의 반은 준호가, 나머지 반은 내가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였다.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다. 초인종도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혀를 찼다. 청소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아들 결혼시킬 때 이런 며느리 들릴 줄 알았으면. 아침부터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어머님, 제가 지금 업무 중이라. 업무? 새색 씨가 무슨 업무야? 시집 와서 첫째로 할 일이 시부모 공경이지.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더 화를 냈다. 밑반찬도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아들 굶기려고? 내가 오늘부터 밑반찬 만드는 법 가르쳐 줄 테니 회사고 뭐고 그만두고 따라와. 그날 오후 중요한 화상회의를 놓치고 시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다. 재료를 사고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칼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는 딸한테 요리도 안 가르쳤나? 매번 친정을 깎아내리는 말에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참았다. 신혼이니까, 처음이니까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준호가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돌변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며느리 데리고 반찬 만들었어. 앞으로 잘 먹여줄 거야. 준호는 미안한 듯 내 눈치를 살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집 손님방에서 묵겠다고 했다. 가끔 와서 며느리 가르치고 우리 아들 잘 먹는지 봐야지.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간 후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원래 며느리에 대한 환상이 좀 있으셔서. 환상?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은 날 싫어하셔. 아니야. 그냥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야. 어머니도 처음 며느리를 맞이하시니까. 준호의 위로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적대감을 보지 못하는 준호가 답답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 때문에 싸울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나를 새벽 5시에 깨웠다. 일어나. 우리 아들 도시락 싸야지. 직장인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잠에서 덜 깬 채로 부엌에 끌려가 도시락을 쌌다. 준호는 평소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했기에 도시락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당신 같은 며느리 들였으니 내가 직접 가르쳐야지.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해? 그렇게 사흘을 더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느라 업무는 뒤로 밀렸다. 상사의 꾸중까지 들었지만 시어머니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넷째 날 집이 걱정된다며 돌아갔다. 그제서야 깊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머니가 좀 과하시긴 하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준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보지 못한 내가 본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이번 한 번만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내 결혼 생활의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결혼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전화가 새벽에 울렸다. 잠에서 깨어 멍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당장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 급박했다. 내일 우리 동네 친목회에 음식 좀 해와라. 20명분 정도. 갑작스러운 요구에 머리가 띵했다.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인데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님, 내일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회사? 시댁 일이 우선이지. 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해오는데. 너만 안 한다고 하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다음 날 회사에 휴가를 냈다. 상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2달 새 3번째 급한 휴가였으니까. 새벽부터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다. 손가락이 베이고 팔이 아파도 쉴 틈이 없었다. 겨우 음식을 완성해 시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아파트 주민회관에서 70대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솜씨가 어떤지 볼까? 시어머니는 마치 자랑거리를 보여주듯 나를 소개했다. 음식을 차려놓고 인사를 하는데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호가, 며느리가 음식은 할 줄 아나 보네. 근데 옷차림은 왜 이렇게 촌스러워? 할머니들의 웃음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시어머니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다음엔 좀 제대로 차려입고 와. 내 체면 좀 생각해. 집에 돌아와 울면서 준호에게 전화했다. 당신 어머니가 또 음식을 해오라고 해서 회사 휴가 냈어. 이렇게 계속 시댁 일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 생기면 어떡해? 미안해.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좀 크셔서 그래.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준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주 시어머니는 더 큰 요구를 해왔다. 이번 주말에 우리 동창회가 있어. 사람들이 50명쯤 될 거야. 음식 장만해주지 않겠니? 다들 너 얘기를 많이 들었대. 놀라서 눈이 커졌다. 50명분의 음식을? 그것도 주말에? 이번엔 정말 안 된다고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선수를 쳤다. 다른 집 며느리는 100명분도 거뜬히 해온다더라. 너만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비교. 항상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이 방식이 날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또 순응했다. 주말 내내 부엌에 갇혀 음식을 만들었고 준호는 옆에서 재료만 손질해줄 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황당해졌다. 이번엔 명품 가방이었다. 내 친구 박숙자네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일 때마다 명품 가방을 선물한대.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 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입이 떡 벌어졌다.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용기를 내어 거절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형편에 그런 고가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형편?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아들 돈도 있잖아. 둘이 벌어서 시부모도 못 공경하겠다는 거니? 결국 준호와 의논했고 그는 마지못해 카드를 내밀었다. 그냥 사드려. 어머니 기분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 부부의 석 달치 저축을 털어 명품 가방을 샀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받고 기뻐하는 듯 했지만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는 우리 며느리가 싼 걸로 사왔네라며 또다시 나를 깎아내렸다. 견딜 수 없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다. 준호는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정작 자기 어머니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참아주면 안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다. 이번엔 내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뭘 이런 싸구려 옷들만 입고 다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니. 내가 백화점에 가서 몇 벌 골라놨으니 가서 사와. 화가 치밀었다. 내 옷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 옷장을 허락도 없이 뒤지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또 참았다. 시어머니가 고른 옷은 한 벌에 내 월급의 3분의 1이 넘는 가격이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런 비싼 옷은 저한테 너무 과해요. 회사에서 튀어 보일 것 같아요. 튀어? 당신이 그럴듯하게 입어야 우리 아들도 자랑스럽지. 다른 여자들처럼 꾸미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결국 그 옷들도 샀다. 카드값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친정에 보내야 할 돈도 줄어들었다. 친정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준호에게 이 모든 걸 말했다. 우리 이러다 빚더미에 올라앉을 거야. 어머님의 요구가 점점 심해져.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됐다. 이번엔 신발이었다. 명품 구두 한 켤레는 있어야지. 며느리가 허름하게 다니면 시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내 삶이 통째로 시어머니에게 빼앗긴 기분이었다. 모든 게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다. 매일 밤 울며 잠들었고 아침에는 회사에 가기 싫어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희망이 생겼다.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다. 시어머니 없이 혼자서. 민지야, 요새 좀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시아버지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우리 집사람이 좀 그래. 늘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렇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건 내가 두고 볼 수 없구나. 조금만 참아. 내가 해결할 테니. 시아버지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다. 하지만 아직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주말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명절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족 모임을 소집했고 준호의 형과 누나네 가족까지 모두 모였다. 처음 만나는 신우이의 가족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음식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내놓는 순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니? 손님 대접할 음식이 이 정도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내가 준비한 음식을 한쪽으로 밀어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신우이가 눈짓으로 위로를 보냈지만 그 역시 시어머니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큰며느리는 이런 자리에 항상 칠첩반상을 차려오는데 또다시 비교가 시작됐다. 대화 주제가 바뀔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큰며느리 자랑을 했다. 큰며느리는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집안 살림을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시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는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존재감은 점점 작아졌다. 준호는 그저 머쓱한 웃음만 지었다. 내 손을 꼭 잡아주긴 했지만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는 못했다. 그런 준호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왜 당신은 항상 아무 말도 못해? 내가 저렇게 무시당할 때마다 그냥 웃고만 있어?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성격이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쉽게 말하네.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기나 해?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 모임에서 며느리가 표정 관리를 못하더라. 손님들 앞에서 내 체면을 구기게 하면 어떡하니? 기가 막혔다. 나를 무시하고 비교한 것은 시어머니인데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옆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의 친구들이었다. 아이고, 정옥이네 며느리 맞지? 시어머니가 너 얘기 많이 하더라. 반갑게 인사를 하려는데 그 말이 이어졌다. 딱히 집안도 좋지 않은데 욕심은 많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 고생이 많겠어.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험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마트를 뛰쳐나왔다. 집에 와서 준호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어머니, 동네 사람들한테 날 험담했어. 내가 욕심 많고 집안도 형편없다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을 오해했겠지. 농담? 그게 농담으로 보여.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호가 일찍 퇴근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오늘 동네 이모님들 만났어. 어머니가 한 말 다 들었어. 내 눈을 바라보는 준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진지했다.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내가 직접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잠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 준호는 말을 바꿨다. 어머니께 전화드렸는데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 그냥 너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래. 절망감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준호는 결국 어머니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 멀어졌다. 준호는 늦게 들어오고 나는 말수가 줄었다. 시어머니의 횡포는 계속됐다. 이번엔 친정 부모님까지 끌어들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와 말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 아들한테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 어떡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다. 친정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준호를 만난 적도 없었다. 어머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 마. 내가 직접 들었어. 당신네 집안은 우리 집 돈만 노리는구나. 울분이 치밀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제 아버지를 모함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다.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날 저녁 준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제서야 준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표정이 굳었다. 내가 직접 물어볼게. 이건 너무 심하셨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눈물로 준호를 무장해제시켰다. 난 그저 너희 부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 집안이 너한테 피해주지 않을까 걱정돼서. 준호는 또다시 어머니의 말에 넘어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민지야, 준호야. 집사람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드디어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다. 내가 집사람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 너무 상처받지 마라. 시아버지가 돌아간 후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더 큰 폭풍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방문 이후 잠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뚝 끊겼고 불쑥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길 바랐지만 그건 폭풍전의 고요에 불과했다. 어느 저녁 준호가 표정이 어두운 채로 퇴근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겠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언제? 이번 주말부터. 한 달 정도. 밥이 목에 걸렸다. 한 달이라고? 그것도 우리 집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왜? 아버지가 해외 출장 가신대. 어머니 혼자 계시기 심심하다고. 화가 치밀었다. 우리는 신혼부부인데 시어머니가 한 달이나 머물겠다니. 더구나 지금까지 내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신이 거절했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거절해? 어머니신데.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내가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나는 당신 아내야. 나도 이 집의 주인이라고. 준호도 화를 냈다. 난 그저 효도하는 거야.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내칠 수 있어? 결국 시어머니는 그 주말부터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는 출근 시간을 일부러 앞당겨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퇴근 시간은 최대한 늦췄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저녁 시간과 주말이 문제였다. 시어머니는 내 주방을 완전히 점령했다. 내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재배치하고 내 냄비와 그릇에 트집을 잡았다. 이런 싸구려 냄비로 어떻게 요리를 해? 우리 아들 건강은 생각 안 해?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을 넘었다. 어느 날 내 옷장을 뒤져 비싼 옷들을 모두 꺼내놓았다. 이런 옷은 당신 같은 며느리가 입을 옷이 아니야. 내가 입을게.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어머님, 그건 제 옷이에요.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뭐,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 이 옷값도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냥 드리지 그랬어? 어차피 자주 안 입는 옷이잖아.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다.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한 주가 지나고 시어머니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내 친구 박숙자네 며느리는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린대.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니?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대출 갚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지 부모님도 도와드려야 해서. 뭐, 당신네 부모는 도와주면서 친정 부모는 왜 안 도와줘? 그게 무슨 효도야?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참을 수 없어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맞벌이지만 아직 빚도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친정에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뭐,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다.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됐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어머니를 따라가 한참 동안 대화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셔. 우리가 용돈은 못 드려도 마음만이라도 표현하는 게 어떨까?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마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견뎠는데 당신 어머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몰라.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금이 갔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전략을 썼다. 준호에게 직접 압력을 가한 것이다. 너는 불효자야. 엄마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내가 할 도리야?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동요했다. 결국 그는 내게 제안했다. 우리 어머니께 매달 용돈 좀 드리자. 많이는 아니더라도. 나는 펄쩍 뛰었다. 당신 미쳤어? 우리 대출이 얼만데? 친정에 보내는 돈도 빠듯한데.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또다시 이용했다. 준호에게 내가 없을 때 속삭였다. 내 마누라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이 더 중요한가 보구나.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겠니?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 내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한 그 말에 난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친정에 보내는 돈은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 병원비가 얼만데? 그건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다. 이 결혼 생활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속삭였다. 부부 싸움 심하게 했네. 시어머니 말은 들어야 한다는 걸 이제 알겠지? 눈물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준호가 결정한 대로라면 매달 50만 원씩 시어머니께 드려야 했다. 그럼 친정에 보내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를 적셨다. 옆에서 준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민지, 이번 달부터 우리 용돈 언제 줄 거니? 통장 계좌번호 알려줄게. 아직 준호와 제대로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벌써 요구하다니.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 아직 준호와 최종 결정된 건 아니에요. 저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준호가 어제 다 얘기했다던데? 또 말 바꾸는 거야?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준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아마 회사에 도착해 회의 중일 거였다. 시어머니는 계속 닥달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어머니 용돈 챙겨드려. 너만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나가.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망치는 건 어머님이세요. 항상 저희 사이를 이간질하고 준호를 조종하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 이런 막말을. 준호 들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결국 그날 출근도 제대로 못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지각이었고 상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점심시간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내가 어머니께 막말했다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뭐, 막말이라니? 난 그저 사실만 말했어. 당신이 결정했다는 용돈 얘기도 내게는 제대로 설명도 안 했잖아. 그건 어제 내가 화가 나서 제대로 듣지 않아서. 어쨌든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혼까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났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흐느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정어머니는 한참을 들어주시다가 말씀하셨다. 민지야, 너무 참지만 말거라. 내 인생이니까. 내가 행복해야 한다. 그 말에 용기가 생겼다. 친정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나저나 이번 달 아버지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구나. 300만 원 정도 됐어. 내가 보내준 돈으로는 좀 모자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 보내드리는 돈으로는 부족할 테고 앞으로는 더 줄여야 한다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조금 더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온라인 뱅킹에 접속했다.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는 돈을 확인했다.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는 300만 원이 있었다.
이건 비상금으로 두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친정아버지의 병원비가 더 급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송금을 시작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려는데 머릿속이 복잡해 실수를 했다. 최근 송금 목록에서 시어머니의 계좌가 맨 위에 있었고 급한 마음에 그대로 클릭했다. 금액 300만 원을 입력하고 비밀번호까지 넣은 후 확인 버튼을 눌렀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뜬 직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다시 확인해보니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친정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낸 것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어머님, 제가 방금 실수로 어머님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친정어머니께 보내려던 건데.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 그래. 용돈 보내준 거구나. 고마워. 아니요, 실수로 잘못 보낸 거예요. 친정아버지 병원비인데. 다시 보내주세요.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뭐, 나한테 돈 보내놓고 다시 달라고? 그런 법이 어딨어? 기가 막혔다. 어머님, 실수로 보낸 거라고요. 제 돈이에요. 내 돈. 너희 부부 공동 계좌 돈 아니야? 그럼 우리 아들 돈도 있는 거지. 어머니 용돈으로 주는 거 아니었어?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장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큰일 났어. 내가 실수로 친정어머니 보내려던 돈을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어. 시어머니가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해. 준호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 얼마나? 300만 원. 뭐,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그런 실수를? 준호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조심성 없이 일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큰 돈을 송금할 때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미 엉망이 된 상황에서 그의 비난까지 듣자 울음을 터뜨렸다. 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정아버지 병원비인데 시어머니는 돌려줄 생각이 없대.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어머니께 말해볼게. 그날 밤 준호는 시어머니와 통화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돈이 자신에게 보낸 용돈이라고 우기며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준호에게 이렇게 큰 돈을 보냈다가 다시 달라는 며느리가 어딨냐. 너희 이혼해라라고까지 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어머니가 완강하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친정에 돈을 보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뭐, 시어머니가 내 돈을 가로채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그럼 우리가 어디서 또 300만 원을 구해? 대출 받을래? 우리는 밤새 싸웠다. 나는 준호가 좀 더 강경하게 어머니를 설득하길 바랐지만 그는 결국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제 희망은 없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내 돈을 가로챘고 준호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다. 300만 원. 그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병원비였고 내가 몇 달 동안 아껴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용돈이라 우기며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준호는 한숨만 쉬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항상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어제 생각해봤는데 내가 회사에서 단기 대출을 받아볼게. 그래서 친정에 보내드리자.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다. 우리가 왜 빚을 내야 하는 건지. 내 돈을 시어머니가 강탈했는데. 대출? 우리가 왜 빚을 져야 해? 그건 내 돈이라고. 시어머니가 돌려주셔야지.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그 돈으로 이미 뭘 사셨대. 돌려줄 수가 없으시대. 뭐, 하루 만에?
300만 원을? 거짓말이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내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돈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가 돈을 조금 늦게 보내드릴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괜찮아, 민지야. 하지만 아버지 수술이 이번 주 금요일이라. 가슴이 조여들었다. 금요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꼭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시아버지였다. 민지야,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망설였다. 시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해도 될까? 하지만 이미 다른 방법은 없었다. 용기를 내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님, 제가 실수로 시어머님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친정아버지 병원비인데 시어머님이 돌려주지 않으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정말? 얼마나 보냈는데? 300만 원이요. 뭐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집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시아버지의 놀란 목소리에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 그는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이었다. 어쩌면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네. 시어머님이 그건 용돈이라고 하시는데 전 실수로 보낸 거예요. 친정아버지 수술비인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알았다. 내가 해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시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돈을 돌려줄지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에 준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고 시아버지는 심각했다. 왔구나, 민지야. 앉아라. 시아버지의 말에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됐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오늘 민지한테 전화를 받았어. 300만 원 얘기 말이야. 시어머니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그건 며느리가 나한테 보내준 용돈이야. 나한테 보냈다가 다시 달라는 게 말이 돼?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용돈? 300만 원이? 정신 차려. 그건 민지가 실수로 보낸 거고 친정아버지 병원비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뭐, 당신까지 며느리 편이야? 이 집에서 내가 무슨 꼴이야?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야. 남의 돈을 가로채는 건 도둑질이야. 도둑질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당장 그 돈 돌려줘. 안 그러면 내가 더 큰 소리 낼 거야.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 며느리 때문에 남편까지 나한테 이러기야? 시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울어도 소용없어. 그 돈 당장 돌려줘.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너는 엄마 편 안 들거니? 준호가 머뭇거렸다. 그의 눈에도 갈등이 보였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야, 이건 내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민지 돈을 돌려줘야 해.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돈은 민지가 실수로 보낸 거예요. 친정아버지 병원비라 급하대요. 돌려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까지. 다들 나만 미워하는구나. 감정에 호소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잘못은 자신이 했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시아버지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지금 당장 그 돈 송금해. 아니면 내가 모든 친척들한테 이 얘기할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내가 며느리 돈 300만 원을 훔쳤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최악의 위협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알았어. 보내줄게. 하지만 이건 너무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돈을 보낼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다. 마침내 내 핸드폰으로 입금 알림이 왔다. 300만 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따라갔다. 시아버지와 나만 거실에 남았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민지야, 미안하구나. 우리 집사람이 너무 그러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내가 잘 지켜볼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줬다.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고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거였다. 그날 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고맙구나, 민지야. 아버지 수술 잘 받으실 수 있겠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횡포를 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호도 변해야만 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일이 될 것이다. 시어머니의 횡포와 준호의 우유부단함에 지쳐가던 나에게 드디어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개입으로 300만 원을 되찾은 후 집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준호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시아버지였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우리 집에 모이자꾸나. 준호한테도 얘기해놨어. 가슴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갔다. 시아버지가 마침내 시어머니의 행동에 선을 그을 모양이었다. 네, 아버님. 회사 마치고 바로 갈게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저녁에 있을 가족 모임 생각뿐이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에 손이 떨렸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나 지금 퇴근하는데 시댁에 같이 갈래? 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응, 회사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셔. 회사 앞에서 준호를 만났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차에 타자마자 그가 물었다. 어제 일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어머니도 지금 많이 상처받으셨대. 순간 화가 치밀었다. 상처? 내 돈 300만 원을 가로채 놓고 누가 상처받았다는 거야? 준호,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셨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정? 어떤 사정이 남의 돈을 훔치는 이유가 될 수 있어? 당신 어머니는 그동안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동네 사람들한테 험담하고 내 옷 가져가고 내 부모님까지 모함하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시댁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왔구나. 들어와라. 거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준호의 형과 누나도 와 있었다.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준호가 내 옆에 앉았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가족들을 다 모은 이유는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모두가 숨죽여 듣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당신, 그동안 민지에게 한 짓들 다 말해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짓말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민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너는 처음부터 민지를 미워했지. 집안이 어렵다고, 내 아들한테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무시하고, 비교하고, 험담했어. 내가 다 들었어. 동네 사람들에게 민지 험담한 것도 알아.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시아버지의 눈빛이 더 매서워졌다. 농담? 남의 인생을 망치는 게 농담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돈까지 가로채? 준호의 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돈요? 시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지가 실수로 300만 원을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고 시어머니가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돈이 친정아버지의 병원비였다는 사실까지. 준호의 누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는 변명하려 했다. 그건 내가 용돈으로 알고. 준호의 형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300만 원이 어떻게 용돈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너무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가 커다란 종이 봉투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서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옷, 신발을 꺼냈다. 이게 다 뭐야? 이런 걸 사느라 돈을 얼마나 썼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아버지가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이런데 탕진하게 할 수는 없어. 시아버지가 명품 가방을 들고 가위를 갖다 댔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거 300만 원짜리야.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웠다. 300만 원? 그럼 민지한테서 가로챈 돈이랑 같은 금액이네. 우연의 일치인가?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산 것인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시아버지가 가위로 가방을 자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시아버지가 가위를 내려놓았다. 이제 고백할 거야? 내가 그동안 민지에게 한 짓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민지가 미웠어. 우리 아들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그리고 민지가 나보다 젊고 능력 있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게 질투났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괴롭혔어. 무시하고 비교하고. 그 돈도. 처음에는 정말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 많은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겼어. 민지가 평소에 친정에 돈 보내는 게 늘 마음에 안 들었거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던 것이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민지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짓 하지 마. 민지도 우리 가족이야. 내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내게 고개를 숙였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용서해줘.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며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의 횡포는 끝날 것 같았다. 시아버지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너도 할 말 있지?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내를 지키지 못했잖아. 어머니 편만 들고 민지의 고통은 외면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내게 고개를 돌렸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내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 달라질게. 내가 확실히 너를 지킬게.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규칙이 바뀐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될 거야. 누구든 이 규칙을 어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달라질게. 약속할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횡포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드디어 준호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희망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아버지의 단호한 개입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불쑥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준호였다. 그는 약속대로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려 할 때마다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아버지의 참교육 이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동네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가족들 앞에서 폭로된 것만으로도 체면을 구긴 시어머니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특히 준호의 형과 누나까지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크게 상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전과 달리 긴장감 없이 집을 나설 수 있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다. 민지야, 준호야 왔구나. 들어와.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어색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지야. 잘 지냈니? 이런 평화로운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준호가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그의 눈빛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담아 내 앞에 놓았다. 민지야, 많이 먹어. 요즘 좀 야위어 보이더라. 순간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녀의 말투에 비꼬미나 가시가 없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후 시아버지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민지야, 내 친정아버지 수술은 잘 됐니? 네, 아버님. 덕분에 수술도 잘 되고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거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뭉클했다. 시어머니의 변화가 놀라웠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지? 아버지가 매일 타이르신데. 응, 정말 놀랐어. 어머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민지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앞으로는 내가 확실히 너를 지킬게.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준호와 대화를 나눴다. 우리의 미래, 아이를 갖는 문제, 친정과 시댁 관계까지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긴장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다정했다. 민지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님,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내 친정어머니께 드리려고.
병원에 계신 아버님 좀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너무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사실 내가 부러웠어. 젊고 똑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습이.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모든 걸 잃은 것 같아서 두려웠나 봐.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동안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 없어.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대할게. 약속할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개선되었다. 가끔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따가운 시선만으로도 그녀는 즉시 자신을 돌아봤다. 2달 후 친정아버지가 퇴원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직접 병문안을 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친정어머니가 내게 속삭였다. 내 시어머니 많이 변하셨구나. 시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준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남편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부 사이에 더 이상 시댁 문제로 다툼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지난주 준호와 나는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우리의 첫 아이가 찾아온 것이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고 시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 첫 손주구나. 정말 기쁘다. 그날 저녁 준호가 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횡포, 준호의 우유부단함, 나의 눈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용기다. 시아버지처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다. 새로운 생명을 품은 채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의 횡포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여정이 결국은 모두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